이 강의는 오늘 처음 오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 리더십 20단계론이라고 하는 제 책 원고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김광남 원장님께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화순 공공도서관에다가 공모를 하셔서 저를 특별히 찍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리더십 20단계로는 중국 공산당 간부 교재를 제가 한 20년 전쯤에 입수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던 중에, 고무렵에 제가 이제 사람 쓰는 문제, 용인이라고 하는 사람 쓰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평생 공부하고 있는 사마천 사기의 전체를 꿰뚫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사람 쓰는 문제입니다. 사마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인재가 그 나라 한 나라의 흥망을 좌우한다 라고 얘기할 만큼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천 당신도 당대가 알아주는 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또 사형 선고까지 받아가지고 역사서를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자르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사상 뛰어난 인재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누구보다도 깊었던 사람입니다, 사마천이. 저도 자연스럽게 사마천의 그런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사기를 공부하면서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강의할 때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리더십이고, 그 다음에 인재 문제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서 용인이라고 하는 아주 1000페이지짜리 책을 제가 번역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한 5, 6년 전에. 그러면서 이 공산당 간부 교재를 입수를 해서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리더가 갖춰야 될 덕목으로 20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이제 교재는 그냥 무작위로 막 그냥 그 20개를 그냥 정신없이 막 나열해 놨어요. 그리고 책도 뭐 잘 아시다시피 1980년대, 90년대 나온 중국 책이 이렇게 흔들면은 막 종이가 막 날아갈 정도로 그런 뭐 안에 내용이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겉은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간부 교재에 나와 있는 항목 20개 항목을 제가 차용을 해서 그거를 우리가 처음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자질론. 그러니까 리더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질 6개. 리더십 6항목. 그 다음에 이 자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 자질을 겉으로 표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7개 항목을 관계론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질의 표현에 따라서 관계가 형성되고 나면은 이게 단순하게 개인적인 차원으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걸 얼마나 시스템화 시키느냐, 조직화 시켜가지고 리더가 그 조직을 떠나더라도 그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굴러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제 조직론 이렇게 3개로 나눴습니다. 6항목, 7항목, 7항목 이렇게 해서 모두 20개를 나눠가지고 리더십을 완성시키는 20단계다 라고 해서 3위일체를 제가 주장을 하고, 또 제 나름대로 생각을 보태가지고 편저라고 해서 이제 이런 걸 편저라고 합니다. 이제 편저라고 해서 7년 전인가 제가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위인이라고 하는 책을 낸 적이 있는데, 그때 출판사 편집자가 책을 반토막을 냈어요. 그러니까 20개 항목 가운데 10개만 딸랑 떼가지고 책이 너무 두껍다고 딸랑 떼가지고 내는 바람에 저도 불만이고 독자들한테도 면목이 없어서 작년부터 다시 원고를 다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올 초에 들어와가지고 새로 읽어가지고, 원래 애시당초 제가 구상했던 대로 도면도 집어넣고 초상화도 집어넣고 사진도 집어넣어가지고 원고를 다 복원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고 매수를 한 1,500매 정도 되는, 지금 교정지가 나와가지고 교정을 하고 보고 있는데 보니까
아마 3권까지 합치면 한 450페이지짜리 책이 될 것 같아요. 제법 빵빵한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화순공공도서관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역사에서 배우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주로 각 항목에 해당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리더가 갖춰야 될 자질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하나는 이제는 사회 곳곳에 각계각층에 정치나 이런 기업이나 이런 쪽의 리더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생활 속에 숨어있는 리더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화순군 하면은 뭐 화순군을 대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군수가 있을 수 있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밖에 뭐 이장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대표자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는 감투를 쓰고 있던 사람의 시대에서 그렇지 않은 쪽으로 지금 현재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회 각계각층의 곳곳에 숨어 있는 영향력이 있는 리더들, 이게 이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모두가 리더가 되는 세상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세상이어야만이 SNS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남다른 재능과 남다른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발탁되고 부각을 나타내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 가지고 누구든지 이 20개 항목의 실천을 하게 되면은, 항목을 누구든지 리더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원고 가운데 쇠를 두드리려면은 두드리는 망치가 단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제 원고 가운데. 그래서 책 제목을 잡으면서 이런저런 여러분들한테 이제 의견을 수렴만 해보니까 뭐 다 비슷비슷하게 나왔고, 처음에는 이제 리더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이 제일 유력하게 나왔는데 서양책이 있더라고요. 책 제목이.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리더의 망치로 잡았습니다. 자꾸 보니까 다들 좋아하네요. 그죠? 네. 리더는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단련되어 나오는 존재다. 그래서 이 20개 항목이 결국은 리더를 단련시키는 20개의 망치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리더의 망치로 제목을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표지가 나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표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까지 이 강의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까지 진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뭘 배우냐 그러면 빨갛게 쓰여져 있는 자질론 가운데서 남은 3개. 지난 시간까지 명기, 위공, 납관까지는 이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남은 서권, 남과 신범이라고 하는 나머지 3개를 여러분들하고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명기는 드러내는 힘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 20항목 전부 다에다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 강의를 하지 않았으면은 제가 그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 명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20항목까지 부제목을 달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나를 밝히는, 나를 투명하게 하는, 이렇게 딱딱하게 나갔었는데, 망치 얘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힘이라는 단어까지 들어와서 요 20개 항목 모두 다에다가 힘을 붙여가지고 부제목을 달았어요. 그래서 명기하면은 이제 드러내는 힘. 리더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그것도 환하게, 떳떳하게 드러내는 힘이죠. 그죠? 그 다음에 위공은 뭐였죠? 기억나세요? 인정하는 힘. 예, 맞습니다. 공을 세운 사람에게 공을 그대로 넘겨주는 거죠. 이게 위공입니다. 내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상대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넘기는 힘보다는 인정하는 힘이 나을 것 같아서 인정하는 힘으로 했고, 납관은 받아들이는 힘,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랫사람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충고하거나 직언한 부분을 흔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이는 힘,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예습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서권은 푸는 힘입니다. 푸는 힘. 이 동양 사회에는요,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예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상대가 나한테 한 언행이 무례하다고 판단하면은 꽁해. 대놓고 그냥 야 뭐야 기분 나쁘다라고 얘기해서 풀어버리면 되는데 풀질 않고 꽁해요.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보면은 뭐 저도 부모님 보면은 저희 어머님은 그러시지 않은데 우리 아버지 보면은 이렇게 자식들이 못마땅하면 말 안 하고 꽁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풀려면은 자식들이 또 애먹어 가서 예. 싹싹 빌고 뭐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동양 문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게 잘 엉켜. 이게 뭐냐 그러면 체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안 할 건데 상대가 저렇게 해버리면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상대의 의중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섭섭한 거야. 그러면은 엉어리가 지는 거예요. 그 엉어리를 푸는 걸 서권이라고 합니다. 원망을 푼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속에 들어있는 원한이나 원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풀어내는 거죠. 이게 동양의 서양하고는 차이를 가지고 있는 동양 문화의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하나에서 나온 리더십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저런 걸 잘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는 끌어안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과자는 실수나 잘못을 얘기합니다. 그 잘못을 했으면 내가 끌어안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 신범은 내 몸으로 보여주어라 라는 뜻입니다. 모범이 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해라 솔선수범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바로 신범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오늘 강의를 하고 자질론은 오늘로서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관계론 세항목식 세항목 내항목 해가지고 7항목을 2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7주 8주째는 조직론 해가지고 세항목 내항목 해서 끝나면 모두 여러분들이 20개의 망치를 이제 일단은 쥐게 되는 셈입니다. 그걸로 누구를 두들기는지는 여러분들 선택이긴 합니다만은 우선은 나부터 두들겨서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또 주변에 있는 조직이나 내 주변에 있는 인재들을 이 20개의 망치로 두드려서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책 제목도 그렇게 정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으로 이제 원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은 여기 서권 보이시죠, 그죠? 명기, 위공, 납발, 서권, 그리고 남과 신범까지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서권을 하기 전에 에피소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강의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은 전부 다 사례들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역사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사례만큼 좋은 선생님이 없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새롭게 해석하거나 또 거기에서 통찰력을 얻거나 또 교훈을 얻거나 감동을 얻어야 되는 거죠. 이제 물론 오늘날에 있어서 개인의 경험은 옛날에 비하면 훨씬 더 비중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거나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개인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겪어본 것. 근데 알아두셔야 될 것은 현대사회는 그것이 거의 이제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사례들이 많이 축적이 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빅데이터가 충분히 축적이 됐기 때문에 개인의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사례 중심으로 여러분들도 많은 사례를 보고 듣고 느끼고 해서 이론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상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추상적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애매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공부할 때는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론화시키는 과정은 추상화시키는 과정입니다. 형상화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형상화는 내가 겪었던 거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그려내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림 같은 걸로 나타내는 거라고 하면 추상화 과정은
내 논리와 내 이론으로 글을 통해 가지고 나타내는 거죠. 이건 추상화 과정이에요.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과정입니다. 앞에 부분들이 전부 다 종합이 돼야만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례를 많이 들어드릴 테니까 보시고 들으시고 교훈을 얻을 건 얻으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제 지난 한 30년 가까이 중국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 사례들을 뒷받침할 만한 형상적인 자료들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재미있게 이제 들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뭐야 그러면 그냥 골목이에요. 제 유튜브 이제 보신 분들은 가끔 저게 이제 그림이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이 그 골목을 찾아가기 위해서 2010년도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제가 베이징까지 가서 북경에서 기차를 타고 하루 종일 기차를 타고 하북성 제일 남쪽에 북경은 뭐 수도지만은 큰 테두리를 놓고 보면 하북성이라고 하는 허베이라고 하는 성 안에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석가장시를 거쳐서 남쪽에 제일 하북성 제일 남쪽에 있는 가장 큰 도시가 한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한단시라고 합니다. 이게 춘추 전국시대 때 조나라의 수도입니다. 조나라.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러한 서건의 서건과 관계되어 있는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데 2300년 전 전국시대 때 조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조나라 수도 한단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한단이라고 하는 옛날 조나라 수도의 한 골목이에요. 이 골목을 찾아가려고 비싸게 비행기 타고 이제 간 겁니다. 근데 이 골목이 뭐 하는 데냐? 골목을 찾긴 찾았어요. 저 비석 때문에 찾았어요. 저기 봉고차가 맡고 있는 저 비석 하나 때문에 저 비석을 치우고 저 봉고차를 치우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이게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그렇다고 마냥 여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더 찍었습니다. 한단시 문물보호단이라고 해서 시 문화재입니다. 그리고 밑에 어쩌고저쩌고 해놨죠. 그리고 회차항 기념비라고 되어 있어요. 회차항 기념비. 그리고는 아마 2005년 10월 6일 날 이렇게 공포를 했을 거예요. 지금 안 보이긴 합니다만은 가려져서 회차항 기념비. 회차는 수레를 차를 돌렸다라는 뜻이죠. 회차. 우리 회차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차 타고 가다가 돌아가는 걸 회차라고 합니다. 무슨 뭐 차 돌린 기념 항자는 골목이잖아요. 차를 돌린 골목을 기념하고 그것도 시 문화재야. 여기가 골목이 다른 게 아니고 골목이 이게 뭐냐? 전국시대 때 조나라에 문관 가운데 인상녀라고 하는 사람이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마차를 몰고 출근을 하다가 저 앞쪽에 연파라고 하는 무장의 수레가 보이면 마차가 보이면 자기 마차를 돌려서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안 마주치려고. 그 무슨 얘기? 두 사람이 뭔가 갈등이 있는 거죠. 그죠? 원이 있는 거야. 지금 얘기하는 거 원. 우리가 서건을 가지고 얘기하자면은 원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여기 골목을 제가 찾아갑니다. 이 두 사람 이야기 때문에. 전국시대 막판에 들어오면은 7개 나라가 오는데 진나라가 제일 서쪽에 있는 진나라가 제일 막강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천하를 통일하는 진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진나라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한나라, 조나라, 위나라 세 나라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나라가 동방으로 진출해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연나라도 공격할 수 있고 동쪽에 있는 제나라도 공격하고 남쪽에 있는 가장 강력한 초나라도 공격하려면 이 세 나라를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나라 가운데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따라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야. 왜? 한조이 세 나라는 또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나라가 계속해서 황하를 건너가지고 한조이 이 세 나라를 이제 두들기는 상황입니다. 여기만 돌파되면 이제 천하통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조나라 입장에서는 진나라의 공격을 막는 것이 가장 국가적인 과제였어요. 맨날 두들겨 맞아요. 그러던 중 조나라의 해문왕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옛날부터 내려오는 화시벽이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옥을 하나 구합니다. 이게 이제 초나라에서 나온 옥인데, 벽이라는 거는 이제 중국에서 옥기 종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떻게 생긴 거냐 그러면 둥글게 생긴 데다가 가운데가 둥글게 구멍이 나 있는 옥을 벽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벽옥이라고 합니다. 화시벽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화시라는 사람이 만든 벽옥이야, 옥기야. 이게 전세의 보물이야. 그런데 진나라의 소왕이 그 소문을 어떻게 알고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성 15개 하고 그 옥기하고 바꾸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옥을 빼앗겠다라는 거예요. 벽옥 받은 다음에 성 15개 안 줘도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운 거죠. 성 15개가 뭐 오죽합니까? 더더군다나 대부분 다 조나라가 빼앗긴 성들이니까 되찾는 거니까 조나라 입장에서는 마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안 봐도 뻔한 거예요. 줬다가는 그냥 뺏기는 거야. 그래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조나라 해문왕의 측근인 환관 무연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식객으로 있는 인상예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인상예가 연기도 뛰어나고 말도 잘합니다. 이 일을 한번 맡겨보시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상예를 사신으로 삼아가지고 화시백을 들려서 진나라로 보냅니다. 진나라 소왕한테. 그리고 이 인상예가 진나라 소왕 앞에서 당당하게 성 15개를 요구를 해요. 진나라 소왕은 화시백을 받아들고는 성에게는 이런 방구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상예가 잠깐만 대왕, 그 옥기 잠깐 저한테 줘보세요. 왜? 옥에 티가 있습니다. 흠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옥의 티를 한자로 하자라고 합니다. 하자라는 단어는 아시잖아요. 물건 사가서 문제가 있으면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맨날 제가 이 강의할 때마다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 하는데, 전에 가가지고, 전에 어디 강의에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옥의 티를 한자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두 글자로? 뭐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다 어떤 분이 기스요. 근데 물건이, 상품을, 저기 택배를 주문을 했는데, 물건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라 그래요? 하자. 잘 하시는 거예요, 그건요. 근데 옥의 티는 한자로 몰라. 원래 옥의 티가 하자예요. 하자에 바로 구슬옥변이 들어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기 하가 구슬이라 옥이라는 뜻이고, 자자가 이제 흠이나 이런 거, 기스를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받아들고는 성 15개 약속을 안 하면은 내가 이거 집어 던져서 깨버리고 나도 기둥에 머리 박아서 죽을란다. 그렇게 해서 닷새 뒤로 미룹니다. 우리 임금이, 조나라 임금이 이 화시벽을 보낼 때 닷새 동안 목욕 제기하고 보내셨다. 그러니까 당신도 닷새 뒤에 목욕 제기하고 닷새 뒤에 와서 이거 받아가라. 그리고 성 15개 준다라고 하는 확답을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옥을 돌려보냅니다. 조나라로. 인상예가. 거기서 나온 유명한 단어가 완벽이라는 단어입니다. 옥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해서 귀족, 조나라로 돌려보낸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완벽기조고, 완벽기조라고 하는 사자성어에서 나온 단어가 완벽이라는, 우리가 쓰고 있는 완벽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 완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국 공부하거나 한자 공부할 때도 항상 제가 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스토리를 아셔야지 이 글자의 의미도 알게 되지, 글자 뜻만 알아가지고는 죽은 공부다. 고사 성어에서 핵심은 고사에 있지 성어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성어를 많이 한다고 막 사자성어를 막 수십 개 한다고 수백 개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쓰셔야 된다. 예를 들면 다다익선 같은 경우는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사자성어입니다. 왜? 건방진 사람이 쓰는 사자성어예요. 왜? 한신이 유방하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군대를 얼마나 거느릴 수 있냐? 그랬더니 저는 많은 좋죠. 나중에 한신은 이것 때문에 뭐 어떻게 돼요? 토사구팽 당하지 않습니까?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함부로 쓰는 단어 아닙니다. 오만하거나 건방진 사람이 쓰는 겁니다. 알면 그렇게 함부로 못 쓰는 거죠. 아무튼 그리고는 임무를 잘 수행해가지고 진나라 소왕도 인상의 용기에 이제 감탄을 한 거예요. 받아가지고 예물을 잔뜩 딸려서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조나라 해문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인상열을 승진을 시켜요. 그리고 또 어디 외교 무대에 나가가지고 또 나라의 체면을 세워. 그래가지고 최고의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계급인 상경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연파라고 하는 무장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게 왜? 자기는 수십 년 동안 전투에 나가가지고 죽을 고비를 여러 넘기면서 온몸에 상처까지 입어가면서 겨우 중경인 것까지밖에 못 올라갔는데 인상열은 자기 윗자리에 올라간 거야. 몇 번 외교 무대 나가가지고 새치열을 놀려서 출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벼락 출세야. 이게 낙하산이죠, 이제. 연파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래서 연파가 만나는 사람보다 내가 인상열하고 만나면 그냥 안 두겠다고 이제 한번 벼르겠다고. 네가 뭘 잘해서 여기까지 올라갔냐고 이제 따지겠다고 막 씩씩거려요. 그 얘기를 들은 인상열가 연파하고 가능하면 안 마주치려고 도망다니는. 그게 회차입니다. 그랬더니 인상열의 가족들이 불만인 거야. 그리고 하인들이 나가가지고 맨날 연파 하인들한테 두들겨 맞는 거죠. 왜? 주인이 맨날 도망다니니까 하인들도 그죠. 길을 못 펴는 거지. 그래가지고 불만을 터뜨리니까 인상열가 전부 다 식솔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저 강력한 진나라 수왕 앞에서도 하나도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국가의 체면을 세운 사람이다. 내가 연파가 무서워서 도망다니겠냐. 지금 조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무장을 대표하는 연파하고 문관을 대표하는 내가 싸운다는 것은 호랑이 두 마리가 한 구덩이에서 싸우는 거야. 마찬가지다. 둘 다 죽거나 아니면 다친다는 얘기죠, 나라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 국가 지급 이후 사구야다 라는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나라에 급한 일이 먼저고 사사로운 감정은 나중이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사자성어가 선공후사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전해들은 연파가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인상열을 오해한 거지. 쉽게 얘기하면은 시쳇말로 이제 그 창피하고 쪽이 팔리는 겁니다. 근데 이 연파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주 깔끔한 성격이겠어요. 그 인상의 진심을 알고는 우통을 벗고 가시나무를 짊어지고 인상열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합니다. 그걸 부형청죄라고 합니다. 가시나무를 짊어지고 죄를 청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문경지교, 목을 내놔도 아깝지 않은 우정을 나누는 사이가 됐다. 사기에 나오는 우정을 나타내는 사자성어 가운데 관포지계 다음으로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이 두 사람의 얽힌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는 어떤 인간관계를 갈망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제 유튜브에 1시간짜리 너머로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감정을 풀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서권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죠. 왜? 이 두 사람이 감정을 풀면서 조나라가 이 두 사람 때문에 진나라의 침략을 받지 않고 굳건하게 버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를 지탱할 만큼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는 거죠. 서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리더십 항목이, 하나의 망치가 국가를 떠받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데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가 처음 봤을 겁니다. 여기 인상열 무덤입니다. 산서성이라고 하는 산서성에도 골짜기 버스를 한 6시간을 타고 가서 겨우 찾은 것 같아요. 인상열 무덤이 잘 만들어져. 옛날에는 앞에 조형물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고 저 무덤만 덜렁 있었는데 그것도 밑에 축대도 없었는데 몇 년 전에 갔더니요.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서권의 가장 중요한 사례 가운데 하나로 미리 에피소드로 말씀을 드렸고, 서권의 의미와 인식을 보면요, 묵은 감정과 원망과 원한을 풀다. 그러면 이 서권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 능력 있는 원수나 원수 집안 사람들조차도 기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양 문화의 이 체면 문화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으면 깍듯이 그 앞에서 그냥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엉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묵히면은 조직에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섭섭함이 그냥 풀지 않고 가면은 쌓여가지고 결국은 자기 마음을 자꾸 투영하는 거야. 상대에 대한 섭섭함이라는 게 내 마음이잖아요. 그죠? 상대가 나한테 요만큼 섭섭해 했는데 이걸 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자꾸 그게 보태죠. 저놈의 자식이 또 아직도 나한테 사과를 안 해? 뭐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은 계속 쌓입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 일해가지고 왼수지는 경우들이 엉망 생기죠. 그죠? 근데 이걸 풀게 되면은 큰 감동이 오죠. 이게 서건 사례를 놓고 보면 굉장히 연파하고 인상의 사례도 보시면 알겠지만 드라마 같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풀립니다. 근데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드라마틱하게 풀지 말라는 거죠. 빨리빨리 풀으라는 거죠. 그게 현대사회는 더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법과 사례를 좀 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능한 사람을 추천하라.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을 추천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국시대 때 조사라는 사람하고 평원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조사는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국세청 관리였어요. 그런데 평원군이라는 유력자가 세금을 안 내. 탈세 아니면 또 세금을 못 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세금을 덜 냈어요. 그랬더니 조사가 평원군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 평원군 입장에서는 아니 말단 국세청 관리가 자기 집에 가신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평원군이 조사를 불러가지고 죽여버리겠다고 소환을 합니다. 그랬더니 평원군 앞에 가서 조사가 당신같이 힘있고 유력한 사람이 내 애들 세금을 안 내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나라가 있어야만이 당신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당신이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냐. 내 애들 의무를 다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이제 당당하게 따집니다. 그랬더니 평원군이 네 말이 맞다. 라고 조사에게 가졌던 섭섭한 마음을 풀고 임금에게 추천을 해가지고 조사를 전체 국가의 세금을 관리하는 총책임자로 임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사는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군대에 나가서도 큰 공을 세우는 그런 또 사례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원수를 추천한 사례가 있습니다. 춘추시대 때 진나라 범소자의 가신이었던 왕생이라는 사람이 한 지역의 책임자로서 누구를 임명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범소자의 자문에 응해가지고 장유삭이라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랬더니 범소자가 니하고 원수 아니냐 그랬더니 저하고 원수이긴 하지만 그 지역을 책임질 인물로는 왕생이 최고입니다. 가장 낫습니다. 장유삭이 가장 낫습니다. 그래서 장유삭을 백인이라고 하는 지역에 우두머리로 추천을 해서 임명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백인이라는 지역이 조항이라는 사람의 침략을 받자 함락될 위기에 놓이니까 아들들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피신시키고 장유삭이 백인이라고 하는 지역과 더불어서 장렬하게 전사한 그런 사례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지간이지만 자기를 알아준 왕생의 추천을 그 사심없는 추천을 높이 평가해가지고 장유삭이 결국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한 지역을 지켰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당나라 때 측천무 시절에 누사덕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적인걸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인재를 굉장히 아낍니다. 적인걸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영화 주인공도 나오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캐릭터로서 뛰어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그러냐? 총명하죠. 영리하죠. 그 다음에 정치도 잘했죠. 뭐 일설에 따르면 무공도 뛰어났다 그러죠. 그러니까 최고야.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진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이 만들어진 인물은 포청천 들어보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적인걸이에요. 똘똘하거든요. 누사덕이라는 인물은요, 적인걸을 그렇게 아낍니다. 하루는 측천무가 적인걸에게
당신이 볼 땐 무사덕이라는 사람 볼 줄 알아? 물어보니까 제가 그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해봤는데 무사덕 사람 보는 적 없습니다. 근데 왜 너를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지? 그래서 적인거를 깨닫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는요, 그 이후로 많은 인재들을 추천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나라 때 왕단하고 구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단도 구준을 그렇게 아꼈대요. 근데 구준은 왕단을 우습게 봅니다. 송나라의 인종이 구준에게 왕단에게 당신은 구준을 그렇게 아끼는데 왜 구준은 당신을 그렇게 시원찮게 바라볼까? 그랬더니 저는 구준에 비하면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준이 바라볼 때는 제가 모자란 게 많은 사람이죠. 당연히 구준은 그렇게 지적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라도 있고요. 이게 여러분 적인 걸 공개되어 있는 영화하고 드라마예요. 넷플릭스 보시는 분은 가서 보시면 적인 거를 관계되어 있는 영화들이 한 7, 8편 나와 있습니다. 흥행도 1, 2, 3편은 흥행도 꽤 잘 됐고요. 그 밖에 적인 거를 주인공으로 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마치 고대 탐정 같은 역할의 드라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셜록 홈즈라고 그러는데요. 적인 거는 7세기 사람이고 늘 말씀드리지만 영국의 적인 글이 셜록 홈즈입니다. 그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죠? 그 다음 방법으로는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사람을 기용해서 감정을 푸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을 기용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하고 감정이 얽혀있는 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 당사자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원한 맺은 사람과 가까운 사람을 기용해주면은 간접적으로 그 원한을 맺은 사람하고 풀 수가 있는 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권과 우를 기용한 순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요순 시절에 요임금 때 홍수가 나가지고 황하가 넘칩니다. 이 황하의 물기를 다스려야 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순임금이 곤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용을 해요. 그런데 곤이 실패하죠. 그리고 그 다음을 누굴 기용하냐면 그 아들을 기용해요. 그게 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는 그 아들까지 기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임금이 치수사업에 성공을 함으로써 나중에 하나라의 시조가 됐다. 임금 자리를 양보받아가지고 순으로부터. 그 다음에는 조조하고 당태종 같은 인물들은 바로 이 서건을 가장 잘 활용한 리더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특히 조조는 적의 인재들을 많이 기용을 합니다. 당태종도 자기 형님 밑에 있었던 인재들을 나중에 다 용서해주고 기용을 하죠. 이런 기용. 그래서 서건이 잘 되면은 소치하고 대치의 갈림길이 서건에 있다. 그렇게 동명사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크게 다스리는 것과 작게 다스리는 것의 갈림길이 서건을 잘 활용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고요. 원수나 적이라고 해서 기피하지 않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추한쟁패 때 유방을 많이 괴롭혔던 계포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나중에 유방이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천금으로 현상금을 걸고 계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계포가 잡혀왔어요. 그런데 잡혀온 계포를 보니까 너무너무 당당하고 훌륭한 인재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감정을 다 풀고 계포를 용서해주고 계포는 나중에 벼슬까지 얻어가지고 한나라 초기 때 큰 역할을 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읍과 모휘라는 사람이 반란까지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조조가 용서한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정은 원래 수나라의 신하였어요. 근데 이 당태종이 나중에 이정이 아버지 이연에게 포로로 붙잡히자 아버지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이정을 풀어주고 자기가 기용을 합니다. 그런 케이스. 그 다음에 자기를 욕한 사람. 가장 유명한 게 삼국지에 나오는 진림입니다. 여러분 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림이 원소를 대신해가지고 조조를 토벌하는 경문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 경문 속에다가 조조의 3대조까지 막 욕을 해요. 조조가 읽고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진림이 포로로 잡혀.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림은 이제 능지처참 당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조조가 진림을 용서합니다. 야, 나만 욕하면 됐지. 뭘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까지 욕을 하냐 하고 풀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문서를 담당하는 벼슬을 줍니다. 그렇게 푼 케이스. 그 다음에 제나라 황궁 때 영척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중의 추천서를 가지고도 관중이 영척이 숨어있는 현자라는 걸 알고요. 제나라 황궁에게 추천을 하는 추천서를 영척이 줍니다. 그런데 영척은 추천서를 보여주지 않고 황궁을 떠봐요. 테스트를 합니다. 그랬더니 황궁이 괜찮은 주군이다 해가지고 나중에 황궁에게 추천서를 보여줍니다. 진작에 안 보여주고 왜 인제 내놓냐 그랬더니 당신이 제대로 된 리더가 아니면 죽어도 나는 이 추천서는 안 내놨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한 사람이라도 기용한다는 얘기는 뭐 괴통이 가장 유명합니다. 괴통은 누구냐 그러면 한신의 책사였습니다. 초안쟁패 때 한신이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었어요. 유방을 도우면은 유방이 주인이 되고 항우를 도우면은 항우가 주인이 되는 이 중심에 한신이 있었어요. 이때 괴통이 한신에게 천하 3분을 권유를 합니다. 공을 크게 세운 사람은 주인을 떨게 할 만큼 공을 크게 세운 사람, 이걸 공고진주라고 합니다. 공이 높은데 어느 정도로 높으냐? 떨릴 진짜 주인 주자. 주인을 떨게 할 만큼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나중에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꼴 당하지 말고 지금 독립하라고 천하 3분을 권유를 해요. 한신이 못 받아들이죠.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한신은 괴통이 예언대로 토사구팽 당하고 죽잖아요. 삼족이멸하는 어마어마한 비극적인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리고 괴통을 잡아들이잖아요. 유방이. 그래가지고 네가 이놈아 한신에게 천하 3분을 말이야 꾀하고 나한테 배반하라고 말이야 그렇게 부추긴 놈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그때는 다 누구나 다 그러지 뭐 내 주인을 위해서 내가 충성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다 잡아 죽여야 되게 이렇게 따진 겁니다. 괴통이. 그랬더니 이놈 봐라 하고 살려줬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서권 묵은 감정을 푸는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남아 있다. 자신을 해치려 한 자를 기용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전나라 문공이 사인 피라고 하는 자가 옛날에 임금의 명령을 받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것도 용서를 해줬고요. 집사 두수가 자기 물건을 가지고 도망간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살려준 케이스가 있고 정을 주지 않았다고 배척하지 않은 케이스. 손책의 재정 담당이었던 여범이라는 사람이 송건에게 용돈을 주는 담당자였어요. 재정 담당이니까. 근데 송건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필요한데 웬만하면 형님한테 보고 안 하고 그냥 주면 얼마나 좋아. 손책이 형님이잖아요. 송건에. 그런데 일일이 보고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형한테 이제 야단을 많이 맞은 거야. 뭔 돈을 그렇게 많이 쓰냐 그러고. 이제 감정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여범이라는 사람한테. 근데 손책이 죽고 송건이 실권자가 되고 난 다음에 더 큰 일을 맡깁니다. 여범에게. 무리하게 굴었다고 무시하지 않는 케이스. 맹상군과 풍원이라는 사람, 맹상군 잘 아시죠? 풍원은 식객이었습니다. 맹상군은 식객이 3,000명이나 됐기 때문에 식객을 똑같이 취급을 못했어요.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기여도에 따라 가지고 상중하 3등급으로 나눴어요. 근데 처음 들어온 풍원 입장에서는 3등급이죠. 1등급이 아니라 반만 먹여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풍원이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자기 검을 들고 검으로 땅땅 이렇게 바닥을 치면서 소리를 내면서 그만 집에 가자. 밥에 고기 반찬도 없다. 투덜거립니다. 그 얘기를 들은 명상군이 고기 반찬을 더해줍니다. 그걸로 만족할 줄 알았더니 좀 있더니 또 검으로 땅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만 집에 가자. 타고 다니는 수레도 없다 나는. 명상군이 또 수레를 줘요. 그랬더니 그걸로 진짜 끝낼 줄 알았더니 또 쳐. 뭔가 봤더니 집에 우리 어머니 늙은 어머니가 계시는데 돌봐야 되는데 어머니 돌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리합니까 그죠?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명상군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풍원이 다 해결해 줍니다. 맹상군이 재상에서 쫓겨나오고 완전히 시리에 빠졌을 때 다른 식객들이 다 도망가는데 풍원만 나와가지고 맹상군을 다시 복직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둘도 없는 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자, 계시와 서곤의 힘을 한번 볼게요. 푸는 힘. 일단은 합리적 이성적 판단 플러스 서건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뜨거운 감정이 필요합니다. 상대편하고 쌓인 감정을 풀려면은, 그죠? 이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도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누가 묵은 감정 푸는 거는 진짜 힘들잖아요. 그죠? 여성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그래도 소주 한잔 하면 조금 풀리긴 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공사 구분이 요구됩니다. 서건에도. 그죠? 공사가 구분이 되죠. 공사 구별이 되면은 풀 수가 있죠. 아, 내가 공적인 마인드에서 저 사람하고 척이 진 게 아니라 사적으로 했구나. 그 판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감정이 개입이 되게 되면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서건은 사람을 쓰는 용인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죠. 감정을 풀어놓으면 좋은 인재를 끌어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적조차도 나의 팔다리로 삼을 수 있죠. 이게 이제 조조나 당태종이 보여준 대표적인 케이스고. 그 다음에 이제 가마력이 대단합니다. 왜?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그죠? 케이스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뭐 더 드라마 여러 편을 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제 책이 나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조금 자세하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유능한 인재를 얻는 큰 길 하나를 개척하게 됩니다. 왜? 리더가 저렇게 허심탄회하게 통이 크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인재들이 찾아오죠. 그 다음 안정과 단결을 촉진하게 되고, 사실 이게 인간의 도덕적인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리더의 포부와 자질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자질론에 있어서 리더의 명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석원할 수 있는 리더의 자질을 몇 가지 꼽아보면, 세상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큰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강한 바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포용력과 아량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인재를 부릴 줄 아는 담력과 식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관련된 명언 명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제가 뒤에다가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나중에 이제 책이 나오시면은 보시고, 또 지금 이제 저기 강의안을 미리 보내드리니까 제가 어제 보내드렸거든요. 그죠? 보시면서 한번 써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사구 불급공 호불패가 오불거선이다. 사적 원한이 공적인 일에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바. 좋아한다고 해서 잘못을 감추어주면 안 되고, 미워한다고 해서 잘한 행동을 없애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미워해도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거불피고 내거불피친. 외부에서 사람을 쓰더라도 원수라 해서 피하지 말고, 내부에서 사람을 첨가해서 쓰더라도 친인척이라고 해서 피하지 말라. 중국에 있어서 사람을 쓰는 가장 큰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뭘? 그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 자리에 가장 맞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이게. 내가 내 통을 보여준다고 맞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인데 원수를 기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능력도 없는 친인척을 기용해가지고 주변 사람을 원망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그 자리에 딱 맞는 사람이 내 아들이면 내 아들도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 그 사람이 딱 맞는다고 판단되면 원수라도 데려다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조건이 반드시 따른다는 겁니다. 부영청전 아까 말씀을 드렸고, 구득기인 수구필거, 정말 그 사람을 얻고 싶다면 원수라도 반드시 추천해라. 구비기인 수침불수, 정말 그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친인척이더라도 받아들이지 마라. 앞에 얘기했던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 대목이 참 저는 멋있습니다. 원부재대 역부재소.
원망이나 원한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격언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사람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산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 사소하고 작은 일로부터 비롯되는 거죠. 그래서 원망이나 원한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다. 작은 원망과 원한이라도 빨리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남과로 가겠습니다. 5번째, 끌어안는 힘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남과의 의미와 인식 및 시사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피소드부터 하나. 평원권이라고 하는 전국시대 때 유력자가 있었습니다. 조나라에. 하루는 조나라를 방문한 타국의 사신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신단 가운데 한 사람이 절름발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발을 저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은 이 장애 얘기하면은, 그죠? 자꾸 말꼬투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 절름발이 해도 문제가 없나요? 그런데 평원군의 첩들이 높은 집, 2층 집에서 지나가는 이제 사신들이 오니까 구경거리잖아요. 외국의 사신들이 오니까. 그래서 집 위에서 사신을 구경하다가 절름발이를 보고는 웃어요. 쩔뚝쩔뚝거리는 걸 보고는 비웃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랬더니 사신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인가 그 절름발이가 평원군을 쳐다봐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제 내가 여길 지나가는데 당신 첩 하나가 나를 보고는, 내 꼴을 보고는 비웃었다. 그 첩 목을 달라. 듣자 하니 평원군이라는 사람이 이러저러 이렇게 명망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첩이 나를 욕보였기 때문에 그 첩의 목을 내놔라 라고 얘기해요. 평원군이 그래 속으로 웃으면서 별소리 다 한다 그러면서 겉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임시방편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왜? 상대편이 이제 기분 나빠하니까 그렇게 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첩의 목을 당연히 안 잘랐죠. 벌 주지 않았지. 그랬더니 며칠 지났더니 식객이 하나둘씩 빠져나가요. 평원을 떠나가는 겁니다. 한 달쯤 지나가니까 식객이 거의 다 절반 이상이 없어진 거야.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식객들이 다 당신 믿을 사람 못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도망가는 거다. 다. 그래서 평원이 없다 싶어가지고 그 첩의 목을 잘라서 그 절름발이에게 사과했다 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늦었지만은 평원군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함으로써 다시 식객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좀 살벌한 사례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평원군 입장에서 절름발이의 그 요구를 들어주고 또 그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한 그런 케이스로 남아 있습니다. 남과는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통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공을 세운 사람에게 공을 그대로 넘기는 위공하고 인정하는 힘하고 짝을 이룹니다. 그리고 높은 도덕심과 용인술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끌어안는 힘, 무엇을? 잘못을, 내가 저지른 잘못을 내가 스스로 끌어안을 수 있는, 대개 권력과 부가 높은 권력을 가지게 되고 많은 부를 가지게 되면 잘못을 저지르려면 아랫사람한테 미룹니다. 그래서 남과하고 반대되는 말은 위과입니다. 잘못을 미루는 겁니다. 아랫사람에게. 그렇게 되면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죠. 한국 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그죠? 잘못은 지가 해놓고 전부 다 깜빵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거나 잘못을 전부 다 아래로 미루려고 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문제들이죠.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과는 리더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리더십 가운데 하나고 꼭
반드시 갖춰야 될 자질 가운데 하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장 갖추기 힘든 19개 망치를 다 가지고도 요 남가라고 하는 망치를 갖고 있지 못하면은 리더는 19개 망치는 다 소용없습니다. 그죠? 리더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무결한 존재라는 건 인간은 있을 수 없죠. 자기도 분명히 잘못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만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더 큰 가마력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남가가 인심을 얻는 강력한 힘이 되죠. 그 다음에 조직을 흥하게 만들고 이 남가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우임금이 하나라의 시주인 우임금이 하루는 시차를 나갔다가 오랏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백성을 봅니다. 그랬더니 저 백성이 왜 저렇게 오랏줄에 물려서 끌려가고 있냐 그랬더니 먹을 걸 훔치다가 들켜서 붙잡혀간다. 그랬더니 우임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유죄 제하입니다. 백성이 저런 죄를 짓는 것은 나 때문이다. 내가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먹을 걸 훔치는 거 아니겠냐 해서 풀어주겠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남가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큰 덕이다. 그죠? 예. 리더가 잘못을 인정하면 진짜 큰 덕으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고 조돈이라는 사람이 진나라 영공에게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지만 잘못을 고치면은 덕이 더 커집니다. 라고 충고한 케이스도 있고요. 공자님의 제자인 자공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군자의 잘못은 일식이나 월식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것, 다 보이는 거란 얘기죠. 하지만 고치면 더욱더 우러러본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과하면은 남과하지 않고 잘못을 아랫사람에게 미뤄버리는 위가나 또는 공을 내가 가로채는 남공을 하게 되면은 조직과 리더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사례는 뭐 많습니다만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굴하의 기용을 사지한 초나라 무왕이라는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장수로서 구라를 기용합니다. 그랬더니 밑에 있는 측근이 구라는 오만하기 때문에 기용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충고를 해요. 그런데도 기어코 무왕이 구라를 기용해가지고 결국은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랬더니 무왕이 내 잘못이다. 라고 싹싹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한 사례. 그 다음에 진나라 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정책이 잘못됐다. 그 다음에 전투에서 패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자책함으로써 군신 간의 관계를 단합시킨 케이스. 그 다음에 전금이 잘못했다는 부분을 질책을 하자 내 잘못이다라고 싹싹하게 인정한 장나라 장문중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노나라 성공이 깊은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까지 잡으려고 그물을 연못에다가 집어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혁이라는 사람이 그물을 찢게 합니다. 찢어버리게 합니다. 임금이 맛있는 물고기 먹으려고 깊은 물에 사는 물고기 잡으려고 촘촘한 그물을 집어 던진 거죠. 그랬더니 이혁이 세상에 살아있는 생물들을 그렇게까지 잡으려고 하냐고. 임금이 아무리 물고기가 먹고 싶어도 그렇게 되면은 생명이 무시하게 되는 나머지 물고기들은 또 어떻게 되겠냐라고 이제 해서 그물을 잘라버립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신하가 건방지다. 신하가 말이야 임금의 그물을 잘라버리다니 혼을 내야 된다. 벌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노나라 성공이 아니다. 이형 말이 옳다. 라고 해서 그물을 잘라가지고 그 그물을 보관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사례들이 남아 있고요. 교훈과 힘을 한번 보면요. 읍참마속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그죠? 삼국지에서 가장 유명한 겁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지역을 꼭 지키고 있으라라고 마속에게 제갈량이 신신당부했는데 마속이 결국은 수비를 하지 않고 나와서 상대하다가 결국 가정을 빼앗기죠. 그랬더니 제갈량이
눈물을 흘리면서 참 목을 베다, 마수하게 목을 뱉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대로 집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로 남아있긴 합니다만, 요 사건 뒤에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마석을 기용한 나도 잘못이 있다 라고 제갈량이 스스로에게 벌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관직을 2단계나 강등을 시켜요. 자기 스스로에게. 이때는 제갈량이 총나라의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등 안 시켜도 누가 뭐라 그러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마석을 잘못 기용한 부분에 대한 잘못을 자기 스스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자아희생 정신을 요구합니다. 힘듭니다.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단순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법을 어겼으면 거기에 따른 벌을 처벌을 받아야 되고, 또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를 충당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구속 조치가 더 중요합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그거 내가 잘못했다요. 그리고는 잘못했으면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밑에서 얘기하면, 야 임마 잘못했다고 했잖아. 우리 그러잖아요. 그렇게 막 밀어붙인다고. 아주 못해도 사과해놓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후속 조치하라고 그러면, 야 임마 그만하면 됐지 뭘 더 이상 뭘 어떡하란 말이냐 그러고 막 뭐라 그럽니다. 그때 제갈량의 후속 조치를 본받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잘못했으면 뭐가 잘못했는가를 정확하게 따져서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는 건 벌을 받아야 됩니다.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남과 가. 그 다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명장 이광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부하 장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수입니다. 이 명장 이광에 대해서는 제 강의가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제 유튜브 가운데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올라올 겁니다. 제 책 가운데 이제 사기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명장 이광에 대해서는 상세히 제가 강의를 1시간 반 가까이 분량으로 글도 써놨고 강의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고귀한 품격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재가 죽을 힘을 다해서 근리대에게 충성하게 됩니다. 인재의 사력을 끌어낼 수 있고 상하 좌우의 단계를 촉진할 수 있고, 가장 힘든 것은 시종일관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특히 높은 권력을 가지게 되고 권세를 가지게 되면은 이 남과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귀한 품격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관련 명언 명구입니다. 정자산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참 멋있는 말입니다. 막과 쥐가 존 막이 쥐제다. 사랑이란 잘못을 더하지 않는 것이고. 참 멋있어요. 그죠? 마치 그 서양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 영어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존중이란 죄를 미루지 않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게 뭐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더 이상 잘못 안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존중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죄나 잘못을 떠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존중하는 거죠. 그 사람을. 백성유제 제여일인 또는 제야일인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라 우임금이 한 말이고, 죄기 이수 인심하라. 이거 소동파가 송나라 인종에게 한 말입니다. 잘못을 황제께서 짊어짐으로써 민심을 수습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공이 한 말입니다. 이게 이제 편은 논어 자장편이지만 이야기는 누가 얘기하냐면 자공이 한 말입니다. 공자님의 수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자 공자의 제자 가운데에서 유일한 상인입니다. 자공은. 그것도 거상입니다. 아주. 공자가 천하를 돌아다닐 수 있게 뒤에서 경제적으로 후원한 사람이 자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을 너무너무 존경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군자지 과야 일월지 시근이다. 과야 인계견지요 갱야 인계앙지다. 군자의 잘못은 일식이나 월식과 같다. 잘못하면 사람들이 다 보게 되고 고치면 사람들이 우러러본다. 좋은 말은 옛날 사람들이 다 했어요.
백옥수진구나 불식환광이다. 백옥에 먼지가 많고 오물이 끼일 수 있지만 닦고 털어내면 빛이 난다. 이거 마찬가지다. 잘못했지만 잘못을 인정하면 더욱더 그 사람을 우러르게 보게 된다. 그런 의미죠. 선즉 칭인이요 과적 칭기다. 잘한 것은 남이 했다 하고 잘못한 것은 내가 했다고 해라. 8글자인데 그죠? 의미심장합니다. 그죠? 여기까지 남과 였고요. 6번째 신범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리 없는 힘이라고 붙여놨습니다. 행동이죠. 행동으로 보여라. 자기 몸으로 보여라는 얘기고, 모범으로 보이면은 소리 없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의미와 인식입니다. 자신의 몸으로 보이다. 좋은 인재를 얻는 힘이 된다. 그리고 신범이 보편화되면 사회적 기풍이 달라집니다. 아, 내가 저렇게 따라야지, 저렇게 따라야지. 지금 보십시오. 비트코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의 집값 때문에 젊은 애들이 난리지 않습니까? 그 기성세대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지들은 맨날 강남에다 땅 사고 집 사고 해가지고 지들 집값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조금만 집값 오르면 난리를 치고 그죠? 자기 집값은 오르기 바라고 남의 집값은 떨어지기 바라고 그 탐욕이 결국은 젊은 애들한테까지 영향을 줬죠. 그 지도층의 신범이 안 돼 있으니까 일어나는 현상이죠. 인재 적극성을 유인할 수 있고요. 윗사람을 따라합니다. 그죠? 당연하잖아요. 특히 가정에서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은 부모를 따라갈 수밖에 없죠.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자신은 어리석으면서 남에게 발길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뭐라 그러죠? 나는 그 말도 딱 듣기 싫은 내로남불. 그것도 굉장히 천박한 이야기죠. 그죠? 해피는 비유할 게 없어가지고 무슨 로맨스 불륜에다가 비유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신은 어리석으면서 남에게 밝으라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동한다, 행한다. 그래서 소리 없는 힘이다. 이렇게 잡아봤고. 실천 사례, 이건 많습니다. 윗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랫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는 특히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되어 있던 동양사회에 있어서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게 오른쪽 보이는 그림 중에 초나라 영왕이라는 사람이 허리 가는 여자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 영왕은 조금 취향이 변태적이야. 허리만 가는 걸 좋아한 게 아니고 삼이라 그래가지고 이 가슴하고 허리하고 엉덩이가 똑같은 여자를 좋아했어요. 다 삐셔가는 거. 일자.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다이어트 열풍이 붑니다. 임금이 저걸 좋아하니까. 심지어 남자들까지도 다이어트 열풍이 불어가지고 일어날 때 벽을 잡지 않으면 못 일어날 만큼 심지어 굶어 죽는 사람까지 생겼어요. 이게 이제 신범의 부정적인 사례로 가장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고요. 제나라 황공이 보라색 옷을 좋아했습니다. 자색 옷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자색 물감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색으로 물들인 옷감의 값이 폭등하는 거예요. 왜?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색 옷을 입고 싶어요. 보라색 옷을 입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물가가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황공이 깜짝 놀라가지고 관중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큰일 났다. 왜 그러지? 내가 뭐 보라색 옷 입은 거 하나 가지고 뭘 그러냐고 그랬더니 임금님이 하시면 다 따라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날 조정회의에서 나 보라색 옷 싫다. 그리고 보라색 옷 입은 사람들 다 내쫓아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따라 했더니 바로 물가가 잡혔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조직이나 나라를 이끄는 사람의 신범이 중요합니다. 먹는 거 하나, 입는 거 하나, 초창기 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대통령 처음에 취임하고 나면 쓰고 있는 안경이 어디 거냐, 그죠?
무슨 뭐 마시는 커피를 뭘 몇 프로 타서 마시는 난리가 치잖아요. 그죠? 이 선정적인 언론들이 또 더 그런 것들을 부추기니까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범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고.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은 모두 다 자기 스스로를 모범을 보였던 인물이고, 그 가운데 우임금 같은 경우는 13년 동안 치수사업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살았습니다. 백성들과 노동을 했어요. 자기가 직접 삽들고. 황하의 홍수를 막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 13년 동안에 자기 집 앞을 3번이나 지나치게 됐어요. 그런데도 집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유명한 삼가불입이라는 겁니다. 3번 지나갔지만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하고 이제 비슷한 게 그 김유신이죠. 그죠? 네. 전쟁터 나가면서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데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래서 김유신은 우물에서 자기 집 우물 한 그릇, 한 바가지 떠갖고 가서 마셨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임금은 독한 남자죠. 그죠? 네, 3번이나 자기 집 앞을 지나면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나라 문제라는 사람은요, 근검전략으로 아주 유명한 황제입니다. 그 황후에게 땅바닥에 끌리는 치마도 못 입겠습니다. 그리고 휘장에 커튼에 수도 못 놓게 했어요. 그 정도로 근검전략했구나. 심지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이 한 문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제 유튜브에 영상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책에 나와 있으니까, 사기와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렇게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중국 역사상 최고의 명군을 꼽으라 그러면 당태종을 꼽는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황제를 꼽습니다. 한나라 문제를 꼽습니다. 어질기도 하거니와 첫 번째 이 황제는 악법을 폐지합니다. 그 다음에 연자제도 폐지합니다. 그 다음에 육형이라고 그래서 고문 있죠. 고문도 폐지합니다. 옛날에는 뭐 죄인을 처벌할 때 육형은 뭐 기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처음부터 폐지합니다. 이 황제가. 그리고 제일 가슴속에 와닿는 게 죽기 전에 남겨놓은 유언입니다. 한번 제가 나중에 우리 단톡방에 올려놓을게요. 한문제 유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뭐라 그러죠? 전율이 일어날 만큼 2200년 전에 최고 권력자가 남겨놓은 유언이 이렇게 소박할 수 있을까? 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자기 무덤을 소박하게 꾸미고 주변에 산천을 해치지 말라라는 대목입니다. 이거 환경까지 생각했어요. 2200년 전 이 황제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한나라 문제의 폐릉이라고 하는 무덤만 한나라 시대 때 다른 황제도 무덤하고 다릅니다. 그럼 제가 직접 찾아다녀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그 다음에 수문제도 근검 전략과 그 다음에 백성을 아끼고 하는 그런 모범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당태종은 뭐 애미는 말할 것도 없고 전투에서도 항상 자기가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엄정하고 효율적인 통치합니다. 2000개가 넘는 관직을 600여 개로 줄여버립니다. 수나라를 멸망시키고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2000개가 넘는 관직을 60% 이상 줄인 거죠. 한 600여 개만 남기고 싹 줄여버려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기가 그만큼 열심히 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보고를 받았다 그래요. 당태종. 그러니까 환하게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꿰뚫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리더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꿰뚫고 있다는 얘기는 간섭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다 보면은 리더가 일을 장악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일일이 개입해서 간섭하려고 그 일을 꿰뚫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체적인 부분을 탁 꿰뚫고 있어야만이 보고가 올라왔을 때 그 보고가 정확한지, 그리고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당태종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00개가 넘는 법률 조항도 700여 개 정도 줄입니다. 간소화시키는 거죠. 이런 솔선수범,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신하들에게 모범을 보인 케이스.
교훈과 힘, 신범은 소리 없는 명령이다. 그렇죠? 리더가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안 따라 하겠습니까? 그거는 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명령이죠. 그죠? 신범하면 인재를 유능하게 만든다. 인재들이 전력을 다해서 보조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청나라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이제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도 같은데, 청나라가 이제 이민족이잖아요. 여진족 또는 만주족이라고 하잖아요. 중국 역사상 이민족에 의해 가지고 통째로 정권을 빼앗긴 케이스가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몽고족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중국이 통째로 빼앗겼죠. 그게 원나라죠. 이 몽고족은 단순하게 중국만 상태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까지도 고려를 거의 속국으로 두다시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나라는 100년을 못 넘겼어요. 90년 만에 중원에서 완전히 물러납니다. 두 번째는 만주 청나라죠. 근데 청나라는 250년을 넘어 중국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중국의 중원 왕조, 한족의 중원에 있었던 한족이 세운 왕조의 수명 평균 이상으로 통치를 했어요. 청나라가. 재미나게도 청나라의 황제 10명인가 11명이 단 한 사람도 폭군이 없습니다. 이렇게 만주족이 굉장히 부지런했어요. 그러니까 황제들이 일벌레들이었습니다. 다, 대부분 다. 그래서 강희, 옹정, 걸륭 요 세 황제 때가 중국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지금 중국이 전 세계의 GDP의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요때 청나라 요때 요 세 황제 때는 어느 정도냐면 3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GDP 총생산량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중국이 뒤떨어지고 낙후됐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거는 현대사만 그래요. 그러니까 아편 전쟁 이후로 그죠? 약 170년 정도 되나? 170년 정도만 중국이 뒤떨어져 있었지 나머지 앞에 부분은 전부 다 수천 년 동안 중국은 세계에서 최고였습니다. 항상 단 한 번도 안 빼고요. 당나라 때 7세기 때 장안의 인구가 어느 정도였냐면 100만 명이었습니다. 당나라 수도 장안이 100만 명, 1400년 전에 100만 명이면 오늘날로 따지면 한 2000만 명 정도 됩니다. 1400년 전에 그 정도 인구를 유지했어요. 당나라가 한참 전성기를 누릴 때는요, 외국에서 사신이 오면은 그 사신과 그 사신 일행의 모든 숙식 전부 다 당나라 정부가 해줬습니다. 8세기 후반 들어서 9세기 들어가면서 당나라의 재정 상태가 나빠지자 당나라 정부가 당나라에 들어와 있는 모든 외국 사신들에게 귀국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내겁니다. 기화하든지 귀국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단 한 사람도 안 빼고 다 기화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당나라가 잘 살았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들한테 재미난 사례를 많이 들어드릴 수 있는데 재미난 것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새해가 되면은 이제 연등제 같은 걸 해요. 한 일주일씩 막 노는 거죠. 그러면 당나라 장안에 등불이 막 환하게 밝혀지고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놀고 그죠? 예. 장이 쓰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게 그 축제가 다 끝나고 나면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원가 대비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 그 찰스 황태자하고 다이애나비가 결혼했을 때 원가 대비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간이용 잔망경을 만든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사람이 잔뜩 몰려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1m가 넘는 잔망경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게 한 거야. 그게 뭐 1파운드, 2파운드 요거밖에 안 하잖아. 근데 들어가는 돈은 훨씬 더 싸게 들어갔으니 그 돈을 흡수로 버렸다는 거죠. 원가 대비로. 그죠? 당나라 때 새해 축제가 끝나고 나면은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청소부였어요.
원가도 안 들이죠. 총선부들은. 뭘로 돈을 벌어요? 쓸다 보면은 귀걸이면 목걸이면 발찌면 진짜로 기록에 나와요. 왜? 하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부딪히고 다니니까 부딪혀서 떨어지는 거야. 기금속이. 이 사람들 다니면서 죽는 거죠.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나이트클럽에 부잣집 자제들이 밤새 줄 서서 입장하려고 기다렸다고 그런 기록도 있고 별의별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 때 여러분들 보세요. 여성들, 남성들 옷 입고 다니는 옷 보면 나중에 적인걸 같은 영화 보면 나옵니다. 이 당나라 때 전성기 때 영화니까 이렇게 다 기세운 옷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성들이 처음부터 말 타고 다니면서 폴로 하잖아요. 격구라는 거죠. 이런 거 하고 놀고. 아, 진짜 색깔 같은 거 보면요. 비단 색깔 같은 거 까무라칠 만큼 화려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잘 살았어요. 지금 중국이 제2의 당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안에 가면은 대한탑이라고 옛날에 현장법사가 머물렀던 인도에 갔다 와가지고 머물렀던 절이에요. 거기가 그 대한탑 앞쪽으로 당나라 거리가 한 1km 쫙 서 있습니다. 그 거리 이름이 불야성이야. 24시간 내내. 구하지 않아도요, 인재들이 모입니다. 리더가 남과하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할 줄 알면, 아랫사람을 격려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기도 하죠. 관련 명언 명구 보고 오늘 마칠게요. 상노노이 민흥효요. 상장장이 민흥제다. 위에서 노인을 공경하고 사랑하면 아랫사람들이 부모와 어른들에게 효도하고, 윗사람이 서로 화목하게 돌보고 아끼면 아랫사람들이 형제와 단결하고 아낀다. 상휼고 이 민불배 시군자 유열 구지도야라. 위에서 외로운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고 보살피면 아랫사람들은 서로를 아끼고 우애롭게 지내면서 앞장서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본다. 다 신법이죠. 그죠? 그 다음 대목이 정말 명언입니다. 군명신직. 군주가 밝으면 신하는 정직해진다. 우리가 명기에 했죠. 그죠? 그때 그 명입니다. 군자 표야요 신자 경야다. 표동 즉 경수이다. 군주는 해식의 기둥이고 신하는 그림자다. 기둥이 움직이면 그림자는 그 기둥을 따라 움직이는 법이다. 제가 100마디 하는 것보다 그죠? 이게 훨씬 낫다니까요. 그죠? 부하 사상야 부종기소령이요 종기소령이다. 무릇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면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따르는 것이다. 그 다음 논어에 나오는 공자님 말씀입니다. 기신정이면 불령이행이요 기신부정이면 수령부정이다. 그 몸이 올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일이 이루어지지만 그 몸이 올바르지 못하면 명령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다 신범에 관한 명언 명구들이었습니다. 그 고전이나 지나간 과거는요. 흘러간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뭐라고 오래된 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죠? 낡은 눈으로 바라보이면 새 책도 낡게 보이고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면 낡은 책도 새롭게 보입니다. 이게 고전과 옛사람들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자 힘이고 망치다. 그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관계론으로 접어듭니다. 이 강의는 리더와 인재와 조직을 단단하게 만드는 20개의 망치, 즉 20개의 리더십 항목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개의 항목은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질론, 관계론, 조직론 이렇게 세 큰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고 그 가운데 자질론은 6개 항목, 나머지 관계론과 조직론은 7개 항목씩 모두 2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로써 이제 자질론이 끝났습니다. 왜? 이 자질론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자질론에 나오는 사례와 이런 것들이
관계론과 조직론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많고 또 조직론 같은 경우는 다 이론 부분들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절반 가까이를 자질론에 할애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관계론 7개 가운데 위에 3개, 양년, 송구, 천거 이렇게 3개를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8일이 아니고 15일이 되겠습니다. 줌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아셨죠? 8일이 아니고 15일입니다.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네. 자, 궁금하신 거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문자로 남겨두시면은 안녕하세요. 최영란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궁금하신 거나 필요하신 거는 단톡방을 통해서 단톡방을 좀 활성화시키십시오. 뭐 맨날 제가 올려주는 자료만 덥적덥적 받아가시면 여러분들도 뭔가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더 뭐 이런 거에 관계되는 거 없나요? 뭐 이런 자료 없나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뭐 자료를 꾹꾹 숨긴다든지 못 가져가게 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드리니까 말씀하시면 다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에서 단톡방에 등록 안 하신 분들은 김광남 원장님께 연락을 하시면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